아파트 주방. 주전자 끓는 소리, 칼로 탁탁 무 써는 소리,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늦가을의 끝자락, 창밖엔 앙상한 가지들만 남았다. 작은 주방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커다란 무 한 토막이 도마 위에서 서걱서걱 잘려나간다. 오늘 반찬은 늦가을에 꼭 한 번은 해먹는다는 무 넣은 갈치조림이다. 아이고, 이 무가 속이 꽉 찼네. 순자야, 이거 봐라. 속이 이렇게 단단해야 갈치조림이 맛이 나지. 에이, 또 시작이다. 무 한 통 사와서 설교를 해. 설교를. 근데 진짜 좋네. 단면이 반질반질하니. 정희는 잘린 무를 손바닥에 얹어들어 햇빛에 비춰본다. 희끄무레한 빛이 무의 물기를 통과해 주름진 손등에 옅게 번진다. 이렇게 속이 꽉 찬 무를 보니 옛날 그 사람 같네.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속으론 얼마나 야무지게 참았을까. 냄비 뚜껑 여는 소리, 갈치 올려놓는 소리. 냄비 바닥엔 썰어둔 무가 동그랗게 겹겹이 깔리고 그 위에 갈치 토막이 줄지어 눕는다. 고추기름과 간장이 섞인 양념이 자작하게 내려앉는다. 오늘은 뭐가 이렇게 거창해. 그냥 김치에 계란 프라이만 해도 둘이 먹기 남는데. 늦가을엔 무 갈치조림을 해야지. 이때 무가 제일 맛있거든. 오늘 같은 날은 꼭 이걸 해야 돼. 오늘 같은 날이 뭐 어떤 날인데 또? 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양파를 집어든다. 창밖으로는 마지막 남은 붉은 잎들이 바람에 잘려나가듯 떨어진다. 단풍 다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보러 가고 싶더라. 작년에도 그 생각했는데 또 못 갔지. 작년에 단풍 보러 갈 뻔한 사람 누구야? 또 누구 생각난 거지? 정희의 손이 잠깐 멈춘다. 집게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갈치 토막 하나가 냄비 바닥에 툭 떨어진다. 딱 오늘 같은 날이었지. 바람이 차갑긴 한데 아직 낙엽이 다 떨어지진 않았던 그날이었어. 순자가 벽에 붙은 작은 라디오를 켠다. 잡음 사이로 오래전에 유행했던 가요 한 곡의 전주가 흘러나온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가을이면 어김없이 들리던 그 노래다. 어머, 이 노래 또 나온다. 가을 다가기 전에 한 번은 꼭 나오네. 이 노래는. 그러게 말이다. 질리지도 않지. 정희는 국자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불 위의 냄비를 멍하니 내려다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주방 공기 사이로 스며들어 오래된 기억의 먼지를 천천히 털어올린다. 그날도 이 노래가 나왔었지. 시민공원 단풍길 걷다가 어디선가 이 노래가 들려왔어. 그 사람도 갑자기 조용해지고. 야, 표정 봐라. 딱 누군가 생각나는 얼굴인데. 뭐 사람 살다 보면 단풍길에서 헤어지는 날도 한 번쯤은 있지. 한 번쯤이 아니라 한 사람쯤 아니냐? 둘이 웃는 소리, 그러나 조금 쓸쓸한 웃음. 마지막 단풍길의 기억. 나무 젓가락이 냄비 가장자리를 두드리는 소리. 국물이 끓어오르며 갈치와 무 사이로 작은 거품이 피어오른다. 정희는 불을 조금 줄이고 뚜껑을 반만 덮는다. 주방 안은 빛도 김도 옅은 간장 냄새도 어느새 늦가을 공기처럼 눅눅해진다. 그날 공원 단풍이 아주 예술이었어. 빨간 건 빨간대로, 노란 건 노란대로 그 사람 말로는 마지막으로 걷는 단풍길 같네 그러더라. 마지막. 그 사람 말로? 순자가 도마 위에 올려둔 팔을 대충 썰다가 손을 멈추고 정희를 본다. 양파 냄새에 섞이지 않은 묘한 기운이 주방에 감돈다. 그땐 몰랐지. 그 말이 진짜 마지막 인사라는 걸. 그날따라 말수가 좀 적었어. 나보고 앞장서서 걸라더니 자기 뒤에서 천천히 오고 단풍잎 밟는 소리만 자꾸 발밑에서 사각사각 나는 거야.
단풍잎 밟는 소리가 들려온다. 정희의 눈빛이 잠시 창밖으로 향한다. 벌써 다 떨어진 잎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직 붉은 나무들이 서 있는 듯하다. 그래서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둘이 싸웠어? 싸울 것도 없었지. 이미 결정하고 온 얼굴이더라고. 수저통에서 숟가락, 젓가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순자는 그릇을 꺼내다 말고 의자에 털썩 앉는다. 갈치조림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오는데도 둘의 관심은 냄비가 아닌 과거로 향해 있다. 그 사람 집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거든. 동생 둘 학비에 아버지 약값에 그때는 다들 그랬지만 거긴 좀 심했지. 그래도 같이 버텨보지. 왜? 버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 말로는 나까지 끌어들일 순 없다고, 자기가 선택받을 사람은 아니래나 뭐래나. 그 말 들으면서도 난 끝까지 못 물어봤어. 그럼 나는 이 한마디가 자꾸 목에서 걸렸는데 기어이 못 꺼냈지. 정희는 젓가락으로 무 한 조각을 살짝 들어 올려 익었는지 눌러본다. 무는 아직 단단하다. 속까지 간이 배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단풍길 끝나는 지점에 벤치 하나 있거든. 거기 앉아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정희야, 나 유학 가? 유학. 그 시절에? 응. 근데 사실 그냥 도망이었지. 집이 힘드니까 거기라도 가서 살 길 찾아보겠다는 거. 나한텐 나중에 잘 되면 꼭 데리러 온다 그랬어. 그러면 된 거 아닌가? 근데 그 나중이 오긴 왔는데 조금 엉뚱한 모양으로 왔지. 도착하지 못한 편지. 5분 타이머의 띵소리가 허공을 울린다. 순자가 놀라서 타이머를 끄며 웃는다. 사실 5분은 켜지도 않았지만 둘은 오래된 주방의 모든 소리를 친구처럼 받아들인다. 엉뚱한 모양으로 온 나중. 그게 뭔 소리야? 그 사람이 떠나고 한참 뒤에 편지가 한 통 왔어. 거기엔 뭐 거창한 말은 없고 잘 지내냐, 곧 자리를 잡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었지. 편지 봉투 뒤에 작은 글씨로 자기 새 주소 적어놓은 거. 나는 몇 번을 들여다봤는지 몰라. 정희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언가 적는 신용을 한다. 오래전에 외웠던 주소의 글자들이 아직도 손가락 끝에 남아있는 것처럼. 근데 그 편지를 우리 집에선 끝까지 반대하셨지. 특히 엄마가. 외국 나간다는 놈이 뭘 믿고 기다리라고 하냐며 편지를 딱 잘라서 서랍 깊숙이 넣더라. 아이고야. 그 후로도 몇 통이 더 왔는데 나는 하나도 못 봤어. 나중에야 엄마가 다 숨겼다는 걸 알았지.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겠네. 그렇겠지. 답장이 안 오니까. 서랍 깊숙이 쌓여있던 편지들을 내가 처음 봤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가족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지. 국그릇에 국을 떠담는 소리, 반찬 접시를 식탁 위에 놓는 소리, 식탁 위에 반찬들이 하나둘씩 올라간다.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무 갈치조림. 늦가을 점심 밥상이지만 둘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먼 계절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끝이야? 편지 못 본 채로 그냥 그렇게 끝난 거야? 그랬으면 차라리 나았지. 한 몇 년 됐나. 동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본 떼려고 줄 서 있던 날이었어. 정희의 목소리가 아주 약간 떨린다. 순자는 그 떨림을 알아채고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서류를 봤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더라. 김희수님? 그 사람이야? 아니, 동명이인이더라. 근데 그 순간 내가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번호표를 손에서 떨어뜨렸지 뭐야. 그 이름 하나에 내 안에서 먼지 쌓인 계절들이 한꺼번에 들썩였다. 단풍길, 편지, 엄마 서랍, 라디오 소리 다 한 번에.
정희는 잠깐 웃는다. 자기 자신이 우스워서 또 좀 억울해서. 그날 집에 와서 엄마 서랍을 뒤졌어. 그때까지도 엄마는 아무 말 안 했거든. 근데 진짜로 편지가 한 뭉텅이가 나오더라. 우와, 그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다, 야.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계속해서 더 신나는 멜로디를 들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메들리 열차는 곧 출발합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랑. 숟가락으로 갈치조림 국물을 떠서 맛보는 소리. 정희는 갈치조림 국물을 한 번 떠서 맛을 본다. 짠맛과 단맛, 무에서 우러난 단맛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다. 오래 끓일수록 맛이 깊어진다고 어른들이 그랬다. 내가 화가 났겠냐? 엄마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이해가 되더라. 엄마 입장에선 딸이 먼 나라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사람 기다리는 게 싫었겠고, 그래도 숨기지 말았어야지. 그 사람도 나 놓아주려 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셋이서 합작해서 헤어진 거지 뭐.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꼭 다른 이유들이 따라붙는다. 그 사람 사정, 우리 집 사정, 그 시절 공기까지. 라디오에서는 이미 다른 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희의 귀엔 여전히 오래전 그 가을의 노래가 흐르는 것만 같다. 그래도 가끔 생각해. 만약 그때 단풍길 끝에서 내가 가지마 한마디 했으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글쎄, 달라졌든 안 달라졌든 너는 여기 와서 나랑 갈치조림 먹고 있었을 거야. 그건 그렇지. 내 입이 가만히 안 있었겠지. 둘이 웃는다. 웃음이 이번엔 조금 더 편안하다. 오늘 밥상 위의 결심. 밥솥 여는 칙소리, 밥 퍼는 소리.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뜨거운 김이 허공으로 치솟는다. 갓 지은 쌀밥 냄새와 충분히 우러난 갈치조림 냄새가 함께 섞인다. 늦가을의 마지막 단풍 대신 오늘은 이 밥상이 두 사람 앞에 붉게 펼쳐져 있다. 자, 밥 퍼라. 이제 다 됐다. 무도 딱 좋게 익었네. 그래도 너 대단하다. 그런 일 겪고도 사람한테 마음 열고 산 거 보면. 뭐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지.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들도 있고, 또 이렇게 늙어서 다시 만나는 인연도 있고. 그래. 단풍은 떨어져야 봄이 오고 사람도 떠나야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놓친 이름 하나 붙들고 평생을 후회만 하긴 싫다. 정희는 젓가락으로 무 한 조각을 집어 순자의 밥 위에 올려준다. 양념이 묻은 무가 하얀 쌀밥 위에서 작은 섬처럼 앉아있다. 근데 말이야, 그 사람 얘기 아직 더 있지? 편지 내용은 뭐였는데? 또 뭐라 그랬는데? 아이, 밥은 안 먹고 자꾸 캐물어. 씹으면서 들어. 다음에 또 해줄게. 밖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주방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반짝인다. 단풍은 이미 다 떨어졌지만 두 사람의 밥상 위엔 아직 나눌 얘기가 남아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따끈한 국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진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오늘의 갈치조림은 마지막 단풍길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밥상이다.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식사 때 다시 이어진다. 라디오 볼륨이 살짝 올라가며 잔잔한 옛 가요가 깔린다. 창문에 바람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엘리베이터 띵동하는 소리. 하룻밤 사이 기온이 또 훅 떨어졌다. 창문이 살짝 들썩이고 베란다 유리창에는 숨결 같은 김이 옅게 낀다.
오늘 주방의 냄비엔 맑은 소고기 묵국이 올릴 차례다. 지난번 갈치조림에 쓰고 남은 무가 여전히 싱크대 한켠에서 기다리고 있다. 물 흐르는 소리, 물을 씻는 소리, 칼로 서걱서걱 무 써는 소리. 아이고, 아직도 무가 반 토막이나 남았네. 얘는 참 잘도 안 준다, 안 줄어. 정희야, 나 왔다. 어우, 추워 죽겠어. 오늘은 뭐야? 또 무야? 그래, 무 끝장을 보자. 소고기 무국 한번 제대로 끓여보자고. 순자는 두툼한 패딩을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얼어붙은 손을 후후 불며 싱크대 옆으로 다가간다. 단풍 얘기하더니 무만 자꾸 썰고 있네. 지난번 그 사람 얘기 거기까지 해놓고 말이야. 사람은 못 잘라도 무는 잘라야 밥을 먹지. 그래, 오늘은 좀 더 잘라보자. 무도, 이야기도, 서랍 속 편지 묶음까지. 서랍을 여는 손, 냄비에 참기름 두르는 소리, 고기 볶는 지글지글 소리. 커다란 냄비에 소고기를 넣고 볶자 참기름 냄새와 고기 냄새가 동시에 치솟는다. 고기가 살짝 익어갈 때쯤 정희는 큼직하게 썬 물을 턱 냄비에 밀어 넣는다. 먼저 고기 볶고 그 다음에 무 넣어야 국물이 시원하다. 순서라는 게 다 있는 거야, 순서. 그래. 그 유명한 정의 비법 알지? 그런데 서랍연 순서는 왜 그렇게 늦게 잡았냐? 뭐가? 그 편지들 말이야. 엄마 서랍. 그거 왜 이제야 뒤졌냐고. 정희의 손이 잠깐 멈춘다. 국자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이 살짝 굳었다가 다시 움직인다. 끓기 전에 물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글쎄다. 모르겠어. 겁났나 보지. 열면 진짜였을까봐. 서랍 손잡이에 눈이 간다. 그날 처음 잡았을 때 손이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마치 내 과거를 도려내는 칼날 끝 같았어. 라디오에서 흐르던 옛날 노래, 작은 라디오 딸깍 켜는 소리, 잡음과 함께 옛 가요 전주가 흘러나온다. 순자는 매번 그렇듯 벽에 붙은 라디오부터 켠다. 추운 날이면 라디오 소리가 난방보다 먼저 주방을 덮인다. 이날은 우연히도 또 다른 옛 사랑 노래가 흘러나온다. 노사연의 만남, 재회와 이별이 엉켜있는 그 노래다. 어머, 이 노래 너 이거 알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거. 알지. 그때도 자주 나오던 노래야. 정희는 묵국을 휘젓는 손을 조심스럽게 멈추고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린다. 반짝거리는 스테인리스 냄비 뚜껑에 라디오 불빛이 작게 찍힌다.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헤어짐도 우연이 아니었겠지. 그 사람도 엄마도 나도 다 각자 계산이 있었을 거야. 표정 또 그 얼굴이다. 단풍길 끝에서 나 준 사람 생각하는 얼굴 말야. 그래도 오늘은 단풍길 말고 서랍 얘기부터 해야겠다. 봉투 위에 글씨들. 서랍 여는 드르륵 소리, 종이들이 스치는 소리 은은하게 깔린다. 몇 해 전 어느 겨울 정희는 갑자기 생각난 듯 낡은 장롱 서랍을 열었다. 손잡이는 이미 색이 바랬고 목재 가장자리는 사용한 세월만큼 둥글게 달아 있었다. 처음엔 그럴 생각까진 아니었어. 그냥 엄마 유품 정리 좀 하자. 그 정도였지. 서랍 안쪽 가장 깊은 곳, 낡은 손수건 뭉치 아래에서 노란 봉투 몇 개가 묶인 채 나타났다. 고무줄이 너무 오래되어 잡아당기자마자 툭 끊어졌다. 처음엔 그냥 우편물인가 보다 했어. 근데 내 이름이 그 사람 글씨로 딱 쓰여 있는 거야. 한 글자 한 글자 다 알겠더라고. 그래서 첫 장은 뭐라고 씌어 있었는데? 정희에게 이렇게. 순자의 손이 허공을 더듬는다.
마치 그 봉투를 직접 만져보려는 것처럼. 와, 그 문장만 들어도 벌써 드라마다. 편지 봉투 겉면만 보고도 머리가 띵했어. 손이 안 떨어지더라. 내용이 무서울 정도로 궁금하면서도 읽기 겁나는 그 기분, 너 알아? 알지. 보고 싶은데 보기 싫고, 알고 싶은데 알고 나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거. 편지 속의 그 사람. 정희는 봉투를 조심히 뜯어 첫 장을 펼쳤다. 종이는 오래된 냄새가 났다. 눅눅하고도 마른 냄새. 그 안엔 그 사람의 말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희야, 여기 단풍은 벌써 다 졌다. 첫 문장이 그거였어. 나한텐 아직 단풍이 남아있던 때였는데 야, 첫 줄부터 반칙이다 그 사람. 두 번째 줄이 또 가관이야. 내가 좋아하던 길가 붉은 나무들. 여긴 없다. 그 소리 하는데 갑자기 그 길이 눈앞에 딱 떠오르더라. 편지 한 장에 계절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었다. 공기, 냄새, 발자국 소리까지.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힘이 있었다. 여긴 힘들지만 그래도 너랑 손잡고 걸었던 길을 생각하면 버틸 수 있어. 그런 구절들이 띄어쓰기도 엉망인 채로 이어졌다. 그 편지가 딱 한 장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거야. 근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 있더라. 너도 잘 지내고 있지? 꼭 대답해줘. 하, 그럼 뭐하니? 그 편지는 서랍 속에 있었고 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받지 못할 대답을 기다렸을 거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무너졌다. 답장 쓰는 밤. 가습을 탁 줄이는 소리, 국물 자글자글 끓는 소리 잦아들기. 현재로 돌아와 냄비 속 소고기 무국은 이제 제법 진해진 색을 띠고 있다. 무는 투명해졌고 고기는 부드럽게 풀어질 기세다. 정희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뚜껑을 반쯤 덮어둔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이 나왔겠냐? 잠이 오긴 왔지. 울다가 지쳐서. 그날 밤 정희는 작은 식탁에 앉아 흰 편지지를 앞에 두었다. 이미 해가 다 지고 주방 형광등 불빛만 방을 밝히고 있었다. 편지를 썼다. 받을 사람은 없는 편지. 보낼 곳도 없는 편지. 민수야. 단풍은 아직 안 졌어. 그렇게 시작했어. 마치 그 사람 첫 문장에 대답하듯이. 와, 너도 만만치 않다야. 나는 내 편지를 오늘에서야 받았다. 그 말 쓰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종이에 동그란 자국이 얼마나 찍혔는지 몰라. 종이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은 마치 시간의 얼룩 같았다. 몇십 년 동안 미뤄둔 감정이 한꺼번에 물이 되어 튀어오른 듯했다. 그날 밤 한 장 쓰고 찍고 또 한 장 쓰고 숨기고 한참 그러다가 결국엔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 한 줄만 남겼어.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 안에 별별 뜻을 다 넣어본다. 나 대신 견뎌줘서, 나 대신 떠나줘서, 나를 원망했을지도 모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찾아보려다 멈춘 발걸음. 글은 놓는 소리, 김치통 여는 딱 소리. 순자가 김치통을 열어 새김치를 꺼낸다. 매운 냄새가 잠시 코끝을 찌르고 묵국의 구수한 향과 섞인다. 그럼 그 이후엔 요새야 뭐 사람 찾는 것도 금방이잖아. 그 사람 찾아볼 생각은 안 했어? 했지. 안 했겠냐. 몇 년 전 스마트폰을 겨우겨우 배우던 시절, 주변에서 이름 한 번만 검색해봐도 옛 친구들을 다 찾는다며 떠들어댔던 때였다. 이름이 별난 이름은 아니잖아. 김민수도 많은데 그 사람은 또 한자를 달리 쓰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찾을 수 있을 것도 같더라. 그럼 왜
내가 찾아가서 뭘 어쩌겠냐. 나 사실 예전에 너 편지 못 받은 거야. 이 말 하려고. 그 사람 인생 다 지나고 나서 남의 인생에 늦게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특히 이미 많이 멀어진 인연일수록. 정희는 국자에 국을 떠서 그릇 하나에 담는다. 투명해진 무가 하얀 그릇 안에서 빛을 받는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 몫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 단풍길에서 헤어진 것까지만. 그럼 그 편지 묶음은 서랍에 다시 넣었다가 나중에 결국 태웠어. 태웠어. 응. 나만 보면 또 궁금해질까봐. 또 후회할까봐. 이쯤에서 내가 끊어야겠다 싶더라. 연락할 수 없는 사람의 편지를 계속 쥐고 있는 건 욕심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 혼자만의 사치이기도 하고, 밥솥녀는 치익 소리, 밥 퍼는 소리, 노란 햅쌀밥이 한가득 차 있다. 정희는 손에 장갑을 끼고 밥그릇 둘을 꺼낸다. 자, 밥 퍼라. 오늘은 국이 메인이니까 밥은 조금만. 아니, 나는 늘 메인이야.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퍼진다. 순자는 일부러 농담을 던지며 정희의 옆 얼굴을 힐끗 본다. 정희의 눈가에는 여전히 지난 계절의 자국이 남아있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스며 있다. 근데 있잖아. 나는 잘한 것 같아. 뭘? 그 편지 태운 거 생각해봐. 안 태웠으면 너 지금쯤 아직도 거기에 묶여서 살고 있었을 거야. 누가 보면 아직도 단풍길에 서 있는 줄 알겠어. 그래도 가끔은 태운 제 속에서 글씨가 다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단풍 다 지기 전에 그 말이. 그래도 괜찮다. 쟤는 제대로 흩어지고 나는 이렇게 묵국 끓이면서 살아있으니까. 라디오에서는 다시 광고가 흘러나온다. 어느새 노사연의 노래는 끝났다. 대신 일상적인 목소리들이 주방을 채운다. 뭐 단풍은 다 졌지만 우리 앞엔 이렇게 밥상이 있네. 그것도 나쁘진 않지. 나쁘긴 뭐가 나빠. 최고지. 이 소고기 무국이랑 같이 먹는 인생 이야기. 이거 돈 내고도 못 먹어. 둘이 웃는다. 웃음 속에 묵은 이야기를 한번 털어낸 사람들의 안도가 섞여 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국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뜨기 시작한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들어가자 몸에서부터 서서히 따뜻함이 번진다. 유난히 추운 오늘 같은 날엔 오래 끓인 무국이 최고의 약이다. 야,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아직 말을 안 했네. 뭔데? 또 있어? 그 사람이 보내던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를 엄마가 끝까지 안 보여주셨더라. 그걸 어떻게 알아? 나중에 엄마 친구분이 그러더라. 엄마가 자기한테 보여줬대. 이건 얘가 보면 못 놓겠다고. 순자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춘다. 무 한 조각이 떨어질 듯 말 듯 공중에 매달린다. 뭐라고 써 있었는데? 마지막 편지에 그 친구분이 외워서 말해주셨지. 단풍 다 지면 나도 다 잊어볼게. 그게 마지막 문장이었대. 단풍이 다 지면 잊겠다는 사람도, 편지를 숨겨버린 사람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밥 해먹고 늙어버린 나도. 다들 자기 방식대로 애를 썼겠지. 정희는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씹는다. 잘 익은 무는 힘을 주지 않아도 부드럽게 부서진다.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남은 얘기는 다음에 고기 좀 더 좋은 거 사와. 그때 해줄게. 또 있는 티 내네. 알았어. 다음엔 갈비 사온다 그냥. 창밖에는 회색 저녁이 내려앉는다. 단풍은 이미 다 졌고 가지 끝엔 찬 바람만 맴돈다. 그러나 작은 주방 안에는 묵국 김과 밥김 그리고 아직 덜 끝난 이야기가 따뜻하게 모락모락 오른다.
라디오 볼륨이 살짝 올라가며 옛 가요가 잔잔히 깔리고 서서히 작아진다. 오늘 소고기 묵국은 서랍 속에서 한 번도 도착하지 못한 편지들을 위해 준비된 밥상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접어둔다.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식사 때 다시 이어진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문이 열리고 비닐봉지가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낸다. 날씨가 더 차가워졌다. 코끝이 얼얼한 아침, 복도 창문엔 얇은 김이 하얗게 서려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털목도리 냄새가 가득하다. 그 복도를 지나 오늘도 누군가의 팔에는 묵직한 장바구니가 매달려 있다. 정희야, 나 왔다. 어우, 춥다. 죽는 줄 알았네. 갈비. 진짜 사왔다. 냉동 아니고 생갈비야. 생갈비. 아이고, 진짜로 사왔네. 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정희는 장갑 낀 손을 탈탈 털고 싱크대로 다가간다. 봉지를 열자 핏물 뺀 갈비뼈들이 가지런히 누워있다. 하얀 지방과 붉은 살이 교차된 줄무늬가 유난히 선명하다. 오늘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지만 한번 해놓으면 아주 든든하지. 그래. 오늘은 그 사람 마지막 편지 얘기 제대로 들어야 되니까 배도 든든해야 오래 들을 수 있다. 이야기도 찜이냐, 오래 들으려면? 그래, 오늘은 피하지 말자. 갈비를 손질하듯 지난 선택들도 한 대씩 들춰보자. 왜 하필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남편을 택했는지. 갈비를 씻는 손, 지난 선택을 더듬는 손, 물 틀어지는 소리, 찬물에 고기 헹구는 찰박찰박 소리. 정희는 갈비를 하나씩 집어 찬물에 담근다. 고기 핏물이 스르르 퍼져나가면서 물이 옅은 분홍빛을 띈다. 손가락 사이로 고기의 결이 느껴진다. 갈비는 이렇게 핏물부터 빼야 잡내가 안 나. 성질 급해서 이거 생략하면 끓일 때 꼭 티가 나더라고. 그럼 너는 결혼할 때 제대로 뺐냐?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도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있었잖아. 그 사이에서 선택하는 과정. 그거야말로 빼는 거 아니냐고. 정희의 손이 잠시 멈춘다. 수돗물 아래에서 갈비 한 대가 허공에 멈춰 있다가 이내 다시 찬물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래, 결국 그날 이후로 나는 선택을 해야 했다. 떠난 사람을 기다릴지,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을지. 그땐 지금 남편이 그냥 옆에 있었지. 그게 다였어. 그냥 옆에 있었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인 거 알지? 순자는 오늘도 라디오부터 켠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또 다른 옛 가요가 흘러나온다. 조용필의 허공. 한때 거리를 가득 메우던 허공을 향한 그 목소리. 라디오 DJ 목소리가 가슴을 친다. 조금은 쓸쓸한 이 계절에 어울리는 노래죠. 조용필의 허공 띄워드릴게요. 이야, 이 노래 나오네. 너 이 곡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냐? 그럼 버스에서 이 노래 나오면 다들 창밖만 보고 있던 시절이지. 노래 제목처럼 그때 내 마음도 허공에 떠 있었다. 떠난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사이 어디쯤에서 정희는 물기를 뺀 갈비를 볼에 담아 소금, 후추를 톡톡 뿌린다. 그 위에 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을 넣고 양념을 조물조물 문지른다. 손끝에 스며드는 양념 냄새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린다. 이 노래 처음 들을 때 사실 이미 지금 남편이 나한테 청혼한 뒤였어. 어머, 그래? 타이밍이 묘하네. 버스 안에서 이 노래 듣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허공 붙잡고 서 있을 순 없겠구나 하는 생각. 양파, 당근, 물을 써는 탁탁 소리, 대파 다지는 소리. 순자는 야채를 맡아 썬다. 양파 껍질이 우수수 떨어지고
당근이 동글게 굴러간다. 갈비찜 안에 들어갈 재료들이 하나둘씩 도마 위에 줄을 선다. 그래서 우리 형부는 어떻게 등장하셨는데 영화처럼 비 오던 날 우산 들고 나타났냐? 무슨 영화야? 그냥 직장 동료였지. 서류 나르다가 마주치고 회식 때 같이 밥 먹고 그런 거. 정희는 말은 시큰둥하게 하지만 양념 묻은 손놀림은 조심스럽다. 마치 기억을 다루듯. 그 사람 떠나고 나서 회사에서 내가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았거든. 서류를 엉뚱한 데 갖다 놓고 차도 잘 못 마시고. 그때 옆에서 챙겨준 사람이 지금 남편이었구나. 응. 딱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야근할 때 컵라면 하나 툭 놔두고 가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런 사람이었지. 생각해보면 큰 말 한 번 한 적 없던 사람이다. 가지마도 사랑해도 기다릴 게도 없는 사람. 대신 뜨거운 국 한 그릇, 우산 하나를 내밀 줄 알던 사람. 그래도 청혼은 했잖아. 뭐라고 했는데? 웃기다 그게.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그러더라. 저 정혜 씨, 우리 둘이 서류 같이 들고 살까요? 둘이 동시에 웃는다. 아, 진짜 형부답다. 로맨스가 회사 행정 서류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서류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하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혼나죠. 그래도 같이 혼나면 덜 아프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 말 듣는데 묘하게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다. 허공 말고 땅에 발 닿는 느낌. 기다림과 현실 사이. 달궈진 냄비에 양념된 갈비를 올리자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즉시 냄새가 퍼져나온다. 간장과 마늘, 고기와 불이 어우러져 작은 폭죽처럼 튄다. 결혼 결정하려고 할 때 사실 그 사람 편지 생각 많이 났지. 혹시나 또 올까 싶어. 그때는 이미 편지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땐 몰랐지. 편지가 있다는 느낌만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뭔가 숨기는 눈치랄까. 엄마 서랍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던 시절. 열 수는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갈비 위에 물을 자작하게 붓는다. 고기가 겨우 잠길 정도. 그 위에 썰어둔 무와 당근을 올리고 뚜껑을 덮는다. 뚜껑 덮는 소리, 곧이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소리.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라는데 나는 좀 겁이 나더라.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 기다리다가 나이만 먹는 내 모습이. 그래서 현실을 택했다. 현실이라기보다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을 택한 거지. 눈 오는 날 같이 미끄러질 사람, 병원 갈 때 옆에서 접수해줄 사람. 떠난 사람은 내 젊은 날을 뜨겁게 흔들어 놓고 갔다. 남아있는 사람은 내 긴 인생을 차분히 붙들어줬다. 어느 쪽도 틀렸다 말하긴 어렵다.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이름. 시계 초침 소리, 보글보글 끓는 소리 사이에 은근히 섞여 들린다. 시간이 조금 지났다. 주방 시계 초침 소리가 갈비찜 끓는 소리 사이로 박자를 맞춘다. 냄비 뚜껑 틈으로 김이 세차게 새어나온다. 형부한테는 그 사람 얘기 안 했지? 안 했지. 어떻게 하냐? 저 사실 단풍길에서 놓친 사람 있어요. 이래. 그래도 결혼 전에는 한 번쯤 말해볼 수도 있잖아. 나 같으면 말했을지도 몰라. 너니까 그렇지. 나는 말하고 싶다가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더라. 지금 남편 말고 떠난 그 사람 얼굴이. 결혼식 날 화장대 앞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떠올린 사람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단풍길 끝에 서 있던 뒷모습이었다. 정희는 불을 조금 줄인다. 국물이 점점 졸아들며 윤기가 난다. 갈비뼈 사이로 고기가 살짝 들뜬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 안 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형부 앞에서는 그 이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다는 거. 형부는 눈치채셨을까? 글쎄, 아마 알고도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고, 날 너무 잘 알아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상대의 과거에 침묵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묻지 않고 캐묻지 않고 대신 오늘 밥을 더 뜨는 일. 그래도 잘 택했다. 식탁에 그릇, 젓가락, 작은 반찬 접시를 올리는 소리. 순자는 상을 차릴 준비를 한다. 김치, 콩자반, 시금치나물이 하나둘씩 식탁에 올라간다. 갈비찜은 아직 불 위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다. 근데 있잖아. 나는 너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 그래도 잘 택했다. 하고 뭘 또 갑자기. 너희 집 내가 다 봤잖아. 형부가 말이 없지. 밥 때는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고 애들 학교 행사도 다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이 어디 흔하냐. 그러게. 나도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영화 같은 말보다 매일 저녁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더 큰 기적이라는 걸. 단풍길에서 놓친 사람은 내 가슴에만 남았고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은 내 생활을 지켜줬다. 나는 결국 밥상을 택한 사람이다. 정희는 갈비찜을 불에서 내린다.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뜨거운 김과 함께 진한 향이 방 안가득 퍼진다. 이야, 냄새 좋다. 이게 인생 냄새지 뭐. 인생 냄새가 왜 갈비 냄새야? 단풍이든 편지든 뭐든 결국 이렇게 끓여지고 졸여져서 남는 게 인생 아니냐? 이것저것 다 들어가서. 미안함과 고마움 사이 커다란 접시에 갈비찜이 옮겨진다. 윤기나는 갈비 위로 깨를 솔솔 뿌리고 초록색 대파를 툭툭 올린다. 색깔만으로도 든든한 한 끼다. 사실 가끔 미안해. 형부한테도 떠난 그 사람한테도. 왜? 둘 다 나름대로 날 많이 생각해줬는데 나는 평생 둘을 같이 떠올리는 날이 많았거든. 이 사람 밥 차려주다가도 저 사람 편지 문장 생각나고 사랑이 꼭 하나만 있어야 하는 건가? 한 시대에 한 사람만 사랑해야 옳은 건가? 그런 질문들을 마음속에서만 수없이 던졌다. 정희는 젓가락으로 갈비 하나를 집어 뼈에서 살을 조심스레 발라낸다. 마치 오래된 기억에서 조심스럽게 의미를 분리하듯. 그래도 요즘은 좀 덜 미안해. 남편이랑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가. 단풍길은 이제 그냥 한 계절로만 남아가는 것 같아. 그 계절 얘기를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그런가? 응.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도 못하고 묻고만 사는데 너는 나한테라도 털어놓잖아. 내가 갈비 사왔으니까 하는 거야. 안 사왔으면 입 꾹 다물고 있었지. 둘이 웃는다. 밥솥 열리는 소리, 밥 퍼는 소리, 이어서 숟가락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하얀 밥이 그릇 위에 동그랗게 담긴다. 갈비찜 한 조각, 밥 한 숟가락. 작은 주방 안에 겨울을 버틸 준비가 차곡차곡 쌓인다. 자, 얼른 먹자. 얘는 식으면 맛이 반은 줄어든다. 그래도 한 입 먹고 나서 얘기해. 마지막 편지. 그 문장 있잖아. 단풍 다 지면 나도 다 잊어볼게. 그 뒤에 뭐 더 있었다며? 아이 참. 밥은 안 먹고 자꾸 캐묻네. 마음 한구석엔 아직 말하지 않은 문장이 하나 남아있다. 그 문장까지 꺼내려면 아마 갈비찜 한 번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살짝 내려놓는다. 대신 갈비 한 조각을 떼어 순자의 밥 위에 올려준다. 그 얘기는 다음에 갈비탕 끓일 때 해줄게. 국물까지 있어야 그때는. 야, 갈비탕까지 가냐? 알았어. 그럼 다음번엔 뼈 많이 붙은 걸로 사올게.
둘이 웃는 소리. 밖에는 찬바람이 잠시 세차게 불다가 다시 잠잠해진다. 창밖 나뭇가지에는 이제 남은 잎이 없다. 단풍은 다 졌고 겨울이 온다. 하지만 이 작은 주방 안에서 두 사람의 밥상 위엔 아직 나누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오늘 갈비찜은 허공에 떠있던 마음을 천천히 밥상으로 내려앉히는 시간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접어둔다.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식사 때 다시 이어진다. 주방에서 냄비에 물 붓는 소리. 밤새 바람이 유난히 심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베란다 문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든다. 이런 날엔 뜨거운 국이 최고다. 갈비찜을 해먹고 남겨둔 뼈들. 오늘은 국이 되어 다시 한번 밥상에 오른다. 갈비뼈를 냄비에 덜컥 넣는 소리. 자, 얘네가 오늘 주인공이다. 갈비탕. 뼈 있는 놈들이 속까지 우려내 줄 거야. 갈비찜도 해먹고 갈비탕까지 해먹고 저 갈비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만큼 지난 겨울에 좀 고생했으니까 뼈라도 우려 먹어야지. 그래, 지난 겨울. 처음으로 심장이라는 말을 무서운 얼굴로 들었던 밤. 그때도 다음날 아침에 갈비탕을 끓였다. 뼈 우려내는 냄비. 밤새 기다리던 응급실. 찬물 틀어지는 소리. 뼈를 씻는 찰박 소리. 정희는 갈비뼈를 하나씩 씻는다. 찬물에 묵은 기름이 빠져나오면서 물 위로 희미한 구름처럼 번진다. 갈비탕은 처음엔 그냥 물 같아 보여도 오래 끓이면 국물이 뽀얗게 변해. 시간 들인 만큼 색이 나오는 거지. 사람 심장도 그러면 좋겠다. 시간 들이면 튼튼해지게. 심장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삐끗하더라. 그날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냥 소화가 안 된 줄 알았다. 근데 응급실 의사가 말하더라.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정희의 눈에 흰 형광등 아래 눕혀있던 남편의 옆얼굴이 떠오른다. 파랗게 질린 입술, 헐떡이는 숨. 순자가 라디오를 켠다. 오늘은 우연히 나훈아의 무시로 전주가 흘러나온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는 그리움이라는 노랫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도 이미 공기 속에 퍼진다. 어머, 이 노래 형부도 좋아했잖아. 나훈아. 그래. 차 안에서도 술집에서도 어디서든 이 노래만 나오면 따라 불렀지. 응급실로 실려갈 때도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또 어렴풋이 기억난다. 정희는 갈비뼈를 압력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붓는다. 뚜껑을 닫고 불을 올린다. 압력솥 뚜껑 잠그는 소리에 이어 점점 압력이 차오른다. 응급실 대기실 의자가 참 딱딱하더라. 새벽 2시 커피 자판기 옆 의자에서 나 혼자 앉아 있었지. 그때 나한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했어. 평소 같지 않게. 괜찮을 거라고 계속 스스로한테 주문 걸었어. 그 사람은 원래 좀 튼튼해.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사람인데 하면서 말야. 의사의 한마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새벽. 그 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심장이 한번 경고를 한 겁니다. 경고. 인생이 사람한테 하는 경고. 그날 처음 들었다. 남편은 정신 차리고도 멋쩍게 웃더라. 아이, 괜히 호들갑 떨고 그래. 그냥 체한 거지 뭐 이러면서. 그 와중에도 허세는. 침대 난간 잡고 내 눈 안 보려고 계속 천장만 보고 있더라. 떨리는 게 보이는데도 말이야. 몇 시간 후 새벽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입원실에 남겨두고 정희 혼자 먼저 집에 왔다.
집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조용해서 더 무섭더라. 누가 다녀왔어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이상하게 갈비뼈가 생각났다. 냉동실에 있던 갈비. 살아 돌아오면 뜨끈하게 끓여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죽지 마. 아직 밥도 못 해줬는데. 지금 오늘 주방에서의 손놀림은 그때와 똑같다. 파와 마늘, 후추. 심각한 마음을 달래려고 정희는 몸을 계속 움직였다. 그날 새벽 내내 국 끓였어. 갈비 대신 그냥 멸치랑 무 넣고 있는 걸로 끓였지. 끓이면서 계속 같은 말만 했어. 무슨 말? 죽지 마. 아직 밥도 못 해줬는데. 살면서 그렇게 엉망으로 기도한 적은 처음이었다. 압력솥이 칙칙 소리를 내며 본격적으로 끓기 시작한다. 주방에 수증기가 가득 차오른다. 퇴원 후 작은 약 봉지와 큰 약속. 약 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물컵 내려놓는 소리가 텅하고 울린다. 며칠 후 남편은 퇴원을 했다. 가슴에는 작은 흉터, 손에는 약 봉지 몇 개가 들려 있었다. 그날 집에 들어오면서 남편이 그러더라. 나 이제 고기 조금만 먹을게. 그러고는 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2그릇이나 먹었어. 고기 조금만 먹는다는 사람이 다음 달부터 또 삼겹살 구워 먹더마.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근데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더라. 그게 어디야? 생각해보면 그날 이후로 나는 밥 한 끼를 대충 차린 적이 거의 없다. 이 사람 심장이 다시 멈추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것 같아서 정희는 파를 송송 썰어두고 소금과 후추, 다진 마늘을 작은 그릇에 미리 섞어둔다. 나중에 각자 취향대로 넣어 먹으라고. 지금 이 주방에서 아직 살아있는 심장 소리, 압력솥 불 줄이는 소리, 김 빼는 칙 소리. 시간이 충분히 지나 정희는 압력솥에 불을 줄이고 김을 뺀다. 뚜껑을 열자 하얗게 우러난 갈비탕 국물이 얼굴을 감싼다. 봐라. 처음엔 맹물 같아도 오래 끓이면 이렇게 뽀얗게 나와. 이게 시간의 힘이지. 사람 심장도 인생도 이렇게 오래 끓여지면서 버티는 거겠지. 그렇겠지. 뭐 우리 심장도 아직은 뛰고 있으니까. 가끔은 두려움이 밀려온다. 다음번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국이 끓고 있으니까 오늘 것만 생각하기로 한다. 두 사람은 갈비를 하나씩 건져 뼈에서 살을 조금 떼어 맛을 본다. 후후 식히는 숨소리, 조심스럽게 씹는 소리. 오, 딱 좋다. 형부 심장도 이 정도로만 오래오래 끓여줬으면 좋겠다. 그러게. 이 국 한 그릇 더 먹을 때까진 버텨야지. 전화기 옆에 놓인 약통, 스마트폰 알림 띵 하는 소리,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반짝인다. 알림창 하나 혈압약 드실 시간입니다. 어머, 약 알림까지 켜놨네. 안 그러면 또 까먹는다. 나도 먹어야 하고 저 사람도 먹어야 하고. 이제 내 하루의 한 부분은 약 봉지와 함께 간다. 젊을 땐 상상 못하던 일들이 나이 들면 그냥 일상이 된다. 정희는 약통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국으로 돌아온다. 야, 근데 우리 이렇게 매번 심각한 얘기만 하면 라디오 듣는 사람들 다 도망가겠다. 아냐, 다들 자기 얘기 같아서 더 듣지. 요즘 누가 병원 얘기 안 해. 오늘 갈비탕, 내일 또 살아있을 우리. 밥솥 여는 소리, 밥 퍼는 소리, 그릇에 국 붓는 소리,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흰밥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뽀얀 갈비탕이 그 옆에 자리 잡는다. 파, 후추, 소금이 작은 양념 그릇에 나란히 앉아있다. 자, 먹자. 오늘은 특별히 뼈에 붙은 살은 내가 발라서 줄게.
에이, 그런 서비스까지. 무슨 날이야? 그냥 오늘까지 살아있어서. 그래, 오늘까지 살아있으니까 갈비탕을 먹을 수 있다. 내일도 모레도 또 이렇게 국을 끓일 수 있기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국을 먹는다. 뜨거운 국물이 몸속으로 내려가면서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린다. 형부 얘기 아직 더 있지? 병원 말고 젊었을 때 자랑하던 그 비밀 이야기 있잖아. 그건 언제 풀어줄 건데? 에이, 그런 건 나 혼자 알고 있어야 재밌지. 그 얘기는 다음에 또 국 끓일 때 하자. 창밖 바람 소리는 여전히 거세지만 주방 안은 뜨거운 김과 밥 냄새로 가득하다. 오늘 갈비탕은 겨울밤 응급실에서 들었던 첫 경고를 기억하는 밥상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식사 때 다시 이어진다. TV에서 설 특집 프로그램 소리가 멀리서 흐른다. 주방에선 물이 끓기 직전 보글보글 소리, 냄비 뚜껑이 가볍게 덜그럭거린다. 떡국용 떡이 그릇에 사르르 떨어진다. 새해 첫날 아침, 아파트 복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이따금 튀어나오고 텔레비전에서는 화려한 설 특집이 요란하다. 하지만 이 작은 주방 안에 오늘은 단출하다.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운 냄비 하나, 그리고 떡국용 하얀 떡이 그릇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다. 문 여는 소리, 누군가 패딩 벗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왔다. 아이고, 문 열자마자 떡국 냄새네. 떡국 아니면 뭐 하겠냐. 새해 첫날에. 떡국은 말이야, 그냥 국이 아니야. 한 숟갈 먹으면 한 살 먹는 국이지. 그럼 나는 안 먹을란다. 더 먹을 나이도 없는데 뭘. 안 먹으면 진짜로 멈출 수도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두 그릇 먹어. 오래 살게. 허허, 협박이야 뭐야. 알았어. 두 그릇 먹고 30살로 돌아간다고 믿어볼게. 예전에는 설날이면 이 집이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애들 뛰어다니고 시끌벅적 웃음소리. 오늘은 떡국 두 그릇이면 상이 다 찬다. 떡 씻는 손, 며느리에게 온 메시지. 떡을 한 움큼 떠서 물에 넣는 소리. 떡끼리 투둑투둑 부딪히는 소리. 정희는 떡을 양손으로 떠서 물에 헹군다. 떡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낸다. 물 위로 전분가루가 살짝 떠올라 물이 흐릿하게 변한다. 옛날에는 이 떡도 다 직접 썰었어. 긴 가래떡 하나 사다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삐뚤빼뚤 썰어가지고. 그래서 더 맛있었지. 두께가 들쑥날쑥이라 씹는 맛이 있었거든. 어제 저녁에 며느리한테 카톡이 하나 왔더라. 오, 설 인사 미리 넣었구나. 어머니, 올해는 저희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낼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아, 안 온다는 얘기구나. 응. 아들이랑 손주도 같이 아침에 자기네 집에서 떡국 먹고 근처 공원이나 간다나. 죄송해요라는 말이 괜히 더 서운했다.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한번 와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또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이 말과 저 말 사이에서 마음이 들썩거린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라디오 딸깍 켜는 소리.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전주가 흐른다. 순자는 늘 그렇듯 주방 한켠에 걸린 작은 라디오를 켠다. 설날 아침이라 그런지 부모와 자식 이야기를 끌어올리는 노래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그중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전주가 흘러나온다. 아이고, 또 이 노래네. 이거 나오면 괜히 코끝이 쉬어. 전쟁통에 헤어진 부모 자식 얘기지만 요즘은 바로 옆 동네 살아도 마음이 멀면 30년 같더라. 에이, 요즘은
비행기 대신 카톡으로도 헤어지더라니까. 죄송해요. 한 줄로 끝이야. 무섭다, 진짜. 우리는 피난길에 헤어진 것도 아닌데 마음이 떨어질 땐 그 노래 속 사람들보다 더 먼 것 같기도 하다. 1시간 거리인데 마음은 30해 같다. 라디오 볼륨이 살짝 줄어들면서 냄비 속 물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또렷해진다.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서툰 떡국, 계란 깨는 소리, 젓가락으로 휘휘 푸는 소리. 정희는 계란 2개를 그릇에 깨서 넣고 젓가락으로 휘젓는다. 팬 위에 기름을 살짝 두른다. 떡국 위에 올릴 지단 준비다. 며느리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떡국 끓였어. 형부까지 셋이서 먹었다는 그날? 응. 설도 아닌 평일이었는데 이상하게 떡국이 끌리더라.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떡국 한 그릇은 먹고 들어와야지 하는 마음이었나 봐. 지익 계란 지단 굽는 소리. 노란 계란물이 팬 위에 둥글게 퍼진다. 가장자리가 살짝 올라오며 익어간다. 근데 며느리가 국 그릇 봤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야. 어머니, 저 떡국 잘 못 먹어요. 밀가루 알레르기가 조금 있어서. 어머나, 그날 상 위에 올라간 게 거의 다 밀가루였거든. 만두, 전, 튀긴 머리가 하얘지더라. 잘 보이고 싶어서 한껏 차린 밥상이 한순간에 못 먹는 음식이 된 것 같았다.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숨고 싶었다. 정희는 지단을 돌돌 말아서 가늘게 썬다. 노란 띠들이 도마 위에 차곡차곡 겹친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또 웃더라. 그래도 조금은 먹어볼게요. 어머니가 해주신 건데요. 약 먹었다면서 알레르기 있는 걸 알면서도 한 그릇 거의 다 비우더라고. 센스 있네, 며느리가. 그날 빈 그릇 보고 그제야 내가 며느리로 받아준 게 아니라 얘가 우리 집을 받아준 건가 싶더라. 어쩌면 그날이 우리 사이가 정말 가족 비슷한 것이 되기 시작한 첫날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들 편도 며느리 편도 아닌 애매한 내 편. 소고기 써는 탁탁 소리, 김 굽는 바사삭 소리. 떡국 위에 올릴 고명을 준비한다. 소고기는 잘게 찢어두고 김은 살짝 구워 가늘게 잘라놓는다. 싱크대 위엔 가지런히 놓인 재료들 사이로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하나 더 얹혀 있다. 근데 있잖아. 너는 솔직히 며느리 편이야? 아들 편이야? 에이, 또 그 소리다. 나는 그때그때 상황 편이야. 사람이 무슨 축구 심판이냐? 한쪽 편은 있겠지. 소개.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하소연해. 엄마 얘는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럼 또 며느리 입장도 알 것 같고. 그 와중에 며느리도 엄마한테 전화하겠지. 엄마, 시어머니가. 이러면서 한쪽만 딱 감싸주면 편할 거야. 근데 그러면 나머지 한쪽은 영영 잃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내 편도 아닌 척, 둘 다 편인 척 하는 거지. 한쪽을 감싸면 다른 한쪽이 상한다. 둘 다 감싸면 내가 상한다. 어디 하나 안 다치는 줄타기 위에 서 있는 느낌이다. 네 벌의 수저에서 두 벌의 수저로 서랍 여는 소리, 수저 네 벌을 꺼내며 챙챙 부딪히는 소리. 정희는 습관처럼 수저를 네 벌 꺼낸다.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자기. 그러다 수저를 쥔 채로 멈춰선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두 벌만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원래는 여기 아들이랑 손주 자리인데 오늘은 그냥 너 자리다. 어우, 영광인 줄 알아야겠네. 손주 대역이라도 하랴. 너는 손주라기보다 그냥 오래된 잔소리꾼이지 뭐. 둘은 오랜만에 한박 웃는다. 의자를 하나 덜 꺼냈을 뿐인데 식탁이 훨씬 넓어 보인다. 남는 자리는 눈으로 보기엔 편한데 마음으론 불편하다. 떡국용 떡들이 끓는 물속에서 둥둥 떠오르기 시작한다. 흰 떡들 사이로 김이 뽀얗게 피어오른다.
전화벨과 손주들 목소리, 스마트폰 벨소리, 화면 눌러 통화 연결하는 띡 소리. 떡이 거의 다 익어갈 즈음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는 며느리 이름이 뜬다. 그래. 잘 지내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애들 인사해야죠. 잠깐만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귀엽다. 그래. 너네도 많이 받아라. 떡국 먹었어? 응. 아빠가 떡 많이 줬어. 어머니 떡국 끓이는데 어머니 생각 많이 났어요. 내년에 여유되면 꼭 내려갈게요. 그래 뭐. 길 막히고 복잡해서 힘들지. 너희도 쉬어야지. 생각 많이 났어요 라는 말 한 줄에 서운함이 조금 녹았다. 올해는 못 와도 그래도 마음 한켠에 나는 있는 거겠지. 잠깐의 영상통화 속 화면에 비친 손주들의 얼굴이 좁은 주방을 환하게 밝힌다. 얼굴이 더 길어졌네. 우리 손자. 많이 컸다. 할머니, 우리 집에도 놀러와. 우리 집 강아지 보여줄게. 그래, 따뜻해지면 갈게. 그때 떡국은 내가 끓여줘. 뚝 통화 종료음이 냉정하게 들린다. 둘이라도 제대로 먹자. 국자로 떡국을 그릇에 떠서 붓는 소리. 김이 훅 올라오는 소리. 통화가 끝나고 주방은 다시 차분해진다. 떡국은 이미 다 익어 국물 위로 동그란 떡과 소고기, 지단이 어울려 떠 있다. 자, 한 그릇 말자. 오늘은 둘이라도 제대로 먹자. 그래. 안 먹으면 누가 먹냐? 그릇은 2개지만 얘기는 10명분이다. 그래도 언젠가는 또 다 같이 먹을 날 오겠지. 애들 군대 가기 전엔 한 번쯤 오겠지, 뭐. 너무 기대하면 서운해지고 너무 포기하면 쓸쓸해진다. 그래서 적당히 믿어보기로 한다. 언젠가 한 번쯤 다시 모여 앉을 날. 올해 떡국, 내년 떡국. 숟가락으로 떡국 떠먹는 소리, 김치 씹는 아삭 소리. 두 사람은 떡국을 한 숟갈씩 떠먹는다. 쫄깃한 떡을 씹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의 느린 박자처럼 들린다. 그래도 너 며느리 욕은 안 하더라. 요즘 시어머니 모임 가면 며느리 얘기만 1시간은 기본인데. 욕한다고 뭐가 달라져. 나도 누군가한텐 며느리였는데. 젊었을 때 나도 시어머니 흉을 본 적이 있다. 그때 흘려보낸 말들이 지금 돌아와 내 귀에 다시 걸리는 것만 같다. 창밖 겨울 햇살이 베란다 유리에 닿았다가 부엌 바닥을 길게 스친다. 식탁 위에는 떡국 2그릇과 아직 비워진 자리가 몇 개 더 있다. 내년엔 혹시 모르지. 어머니, 올해는 저희가 떡국 끓일게요. 올라오세요 할지도. 그래. 그때 되면 또 내 얘기해라.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하면서. 그때 가서 하자. 오늘은 그냥 우리 둘이 이거나 잘 먹자. 그래. 올해 떡국은 둘이 먹고 내년 떡국은 비워둔다. 비워둔 자리만큼 언젠가 또 누가 와서 채워줄 거라 믿으면서 오늘 떡국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인 마음을 조심스레 풀어낸 국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식사 때 계속 이어진다. 잃어버린 30년 같은 트로트 멜로디가 잔잔히 흐른다. 라디오 볼륨이 올라가며 울려 퍼진다. 쌀 씻는 찰랑찰랑 소리, 수돗물 흐르는 소리,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아주 작게 지나간다. 몸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속부터 생각하게 되는 나이다. 이가 약해도 위장이 약해도 그래도 먹어야 사는 법이다. 그래서 오늘 주방의 냄비에는 밥보다 부드러운 죽이 올라간다. 야채죽. 아플 때나 기운 없을 때나 마지막에도 먹이기 좋다는 그 죽. 사람이 나이 들면 이빨보다 위장이 먼저 늙더라. 요즘은 밥보다 죽이 더 편해. 문 열리는 소리, 발소리. 야,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죽 냄새 나는 것 같던데. 아픈 사람 있는 집 냄새지 뭐. 오늘은 너도 환자라고 생각하고 와. 그래. 잘 됐다. 어젯밤에 체해서 물만 좀 마시고 잤거든. 죽 냄새가 나면 사람들은 병원을 떠올린다. 하얀 식판, 소독약 냄새, 창밖으로 보이던 하늘색. 나도 그래. 죽 한 숟갈 뜰 때마다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내 모습이 같이 떠오른다. 쌀 위에 올라가는 잘게 썬 야채들, 도마 위에 당근, 애호박, 양파를 써는 탁탁탁 소리. 정희는 쌀을 씻어 냄비에 붓고 그 위에 잘게 썬 당근과 애호박, 양파를 차례대로 얹는다. 색색의 조각들이 하얀 쌀 위에 흩어진다. 죽은 말이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입에서 지겨워. 그래서 조금씩만, 대신 여러 가지를 넣어야지. 병원 죽은 왜 그렇게 맛이 없냐? 재료는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심심하게 해야 속에 부담이 덜 된다나 보더라. 근데 사람 마음까지 심심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남편이 입원해 있던 몇 주 동안 식판 위에 올라온 죽만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났다. 사람을 이렇게만 먹이고 살려두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비 내리는 영동교, 라디오 딸깍 켜는 소리,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 전주가 주룩주룩 흘러내린다. 오늘 라디오에서는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가 나온다. 빗소리와 이별이 뒤섞인 노래. 병실 창밖에도 마치 그런 비가 내리고 있었던 것 같다. 아, 이 노래 형부도 좋아하지 않았냐? 트로트 나오면 꼭 따라 부르던데. 응. 병실에서도 이 노래 나오니까 누워서 입만 살짝 따라 움직이더라. 목소리도 안 나오게 해놓고. 그날 창밖은 맑았는데도 내 눈에는 비가 오는 것처럼 보였다. 노래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정희는 냄비에 물을 붓고 쌀과 야채를 한번 휘젓는다. 불을 약하게 켜고 뚜껑을 반쯤 덮는다. 죽은 서두른다고 익지 않는다. 병실 식판 위에 죽과 남편의 농담, 스테인리스 식판 위에 숟가락 닿는 소리, 병원 복도 웅성거림 소리, 하얀 침대, 하얀 벽, 하얀 시트, 그리고 은색빛 스테인리스 식판 위에 옅은 색의 죽 한 그릇이 놓여 있다. 남편은 숟가락을 몇 번 휘저어 보다가 정희를 올려다본다.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입 밖으론 안 나왔다. 살려면 먹어야 하니까. 야, 이건 네가 끓이는 죽이 100번은 더 낫다. 이건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얼른 나와서 집에 가서 내가 끓여주는 걸 먹어. 그러게, 그게 문제야. 나와서 집에 가야 먹지.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서늘하게 했다. 농담이 농담으로만 안 들리는 밤이었다. 혹시 나 먼저 가면. 병실 커튼 부드럽게 움직이는 소리, 창밖 먼 차 소리. 어느 날 밤 간호사들이 한 번씩 돌고 나간 뒤 병실은 조용해졌다. 장기 입원 환자들의 숨소리만 천천히 오르내렸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 했어? 혹시 나 먼저 가면 이라고. 그냥 그런 생각 안 해본 척하는 것도 힘들어서. 혹시나 먼저 가면 당신도 너무 오래 버티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할 얘기가 그거야? 화가 나서 소리를 꽤 세게 질렀다. 근데 알고 보면 그 말이 무서워서 그랬다. 안 그래도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는 생각을 입으로 꺼내는 게 싫었다. 나 없어도 밥 잘 해먹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나 아직 안 간다. 근데 혹시라도 하는 거지.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는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 그 온도를 어떻게든 외우고 싶었던 밤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 끓인 죽. 집 앞문 여는 소리. 나뭇마루에 발 내딛는 소리.
이어서 냄비 꺼내는 소리. 며칠 후 남편은 다행히 퇴원을 했다. 아직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침대에 눕는다는 게 큰 위로였다. 그날 저녁 정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죽을 끓이는 것이었다. 병원 죽은 너무 싱겁고 씹는 맛도 없었지?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해볼게. 쌀을 불리고 야채를 썰고 가스불을 켜면서 내내 생각했다. 혹시 나 먼저 가면 그 뒤에 이어지지 못한 말들을.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집안은 병원과는 전혀 다른 냄새로 가득 찼다. 소독약 대신 참기름, 희미한 간장, 볶은 야채 냄새. 지금 이 주방에서 내 마지막 준비 생각.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냄비에서 죽이 끓는 소리. 나무 주걱으로 바닥 긁는 사각사각 소리. 지금 이 주방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난다. 쌀이 퍼지고 야채가 부드러워지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다. 죽은 말이야. 자꾸 바닥을 긁어줘야 돼. 안 그러면 눌어붙고 끝에 가서 탄 맛만 난다. 사람 인생이랑 비슷하네. 중간중간 한 번씩 긁어줘야 밑바닥이 안 탄다. 그 긁는 역할을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 병원에서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후로 나도 내 마지막 준비를 생각해 보게 됐다.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른다는데 뭘 남기고 가야 할지, 뭘 정리해야 할지. 정희는 순간 싱크대 옆에 놓인 얇은 서류 뭉치를 힐끗 본다. 간단한 유언장 초안, 보험 서류, 통장의 메모들. 남는 건 결국 밥상일지도. 작은 플라스틱 약통 열리는 소리, 알약이 딸랑거리는 소리. 식탁 가장자리에는 작은 약통이 하나 놓여 있다. 아침, 점심, 저녁 칸이 나뉘어 있고 날짜가 써져 있다. 아이고, 너도 이거 샀네. 나랑 똑같은 거다. 이제 우리는 약통 동지야. 약도 줄 세워놓고 먹어야 헷갈리지 않지. 있잖냐, 요즘 그런 생각한다. 나중에 진짜로 누군가 떠나고 나면 사람들 기억 속에 뭐가 남을까? 에이, 갑자기 왜 또 깊어져? 뭐가 남겠어? 밥 잘 해주던 누구 정도 남겠지. 그래도 괜찮겠다. 밥 잘해주던 누구. 편지, 사진, 돈, 집. 다 좋지만 결국 사람들 기억 속에는 같이 먹은 밥 냄새가 남는 것 같다. 내가 남편에게, 애들에게,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것도 아마 이런 밥상들. 죽 한 그릇, 그리고 다음 준비. 죽을 그릇에 떠서 담는 소리. 참기름 몇 방울 뚝뚝, 김가루 뿌리는 소리. 죽이 다 됐다. 쌀은 완전히 퍼졌고 야채는 모양이 거의 남지 않았다. 그 대신 국물은 걸쭉하고 부드럽다. 자, 먹자. 오늘은 씹는 맛 말고 삼키는 맛으로. 오, 표현 좋네. 그런데 죽이 이렇게 맛있으면 아픈 척 좀 더 해도 되겠다. 그러다 진짜 아프다, 야. 오늘 죽은 누가 아파서 끓인 것도 누가 죽을까봐 끓인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끓인 거다. 마지막 준비를 계속 떠올리면서도 오늘 밥은 오늘 먹는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죽 한 숟갈씩 떠서 입에 가져간다. 뜨거운 김이 안경을 살짝 흐리게 만든다. 형부 얘기 아직 다 안 한 거 알지? 혹시 나 먼저 가면 그 뒤에 못 들은 얘기. 알지. 그 얘기는 다음에 미음 끓일 때 해야겠다. 그때는 진짜 노인네 모드로. 창밖 겨울 하늘은 아직 흐리지만 주방 안에는 따끈한 죽 냄새가 천천히 퍼지고 있다. 오늘 야채죽은 병실 창가에서부터 시작된 마지막 준비를 집안으로 데려와 다시 끓인 밥상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식사 때 계속 이어진다. 라디오에서는 주현미의 트로트가 아주 잔잔하게 마음을 울린다.
창문 여는 소리, 봄바람이 살짝 스며드는 소리,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 주방에서는 나무를 묻히는 조물조물 소리, 겨울이 길게 버티다 물러난 뒤 봄이 슬며시 주방에 들어온다. 마트에서 사온 봄나물들이 싱크대 한쪽을 가득 채운다. 냉이, 달래, 시금치, 고사리. 오늘 메뉴는 봄나물 비빔밥이다. 한 그릇 안에 온갖 풀들이 섞이는 날, 잊고 지냈던 사람들 얼굴도 함께 섞여 올라온다. 냉이는 이렇게 살짝 데쳐서 무쳐야 향이 살아. 너무 오래 삶으면 풋내만 남지. 순자의 문 여는 소리, 야, 오늘은 초록색이 집을 다 먹어버렸네. 풀떼기가 잔뜩이다. 잔뜩. 겨울 내내 묵은 김치만 먹다가 이런 거 한 번은 먹어줘야 봄이 온다. 봄나물은 잊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얼굴 같다. 한동안 생각도 안 하다가 문득 앞에 나타나면 반가운. 그러고 보니 내가 오래 잊고 지낸 얼굴이 하나 더 있다. 영자. 나무를 고르며 떠오르는 이름. 나물 다듬는 소리. 시든 잎을 떼어내는 툭툭 소리. 정이는 냉이 뿌리의 흙을 털어내고 시든 잎사귀들을 떼어낸다. 살아남은 잎들만 다시 그릇 안으로 모인다. 이런 건 조금 귀찮아도 직접 다듬어야 맛이 나. 흙 묻은 채로 대충 씻어 넣으면 먹으면서 자꾸 씹힌다니까. 사람 관계도 비슷하지. 흙 털어줘야 할 사람은 털어주고, 떼어낼 사람은 떼어내고. 에이, 또 그런 소리다. 털어줘야 할 사람을 너무 빨리 떼어낸 건 내가 먼저였을지도 모른다. 영자 생각이 갑자기 목 언저리에 걸린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김추자애님은 먼 곳에, 김추자님은 먼 곳에 전주가 짧게 흐른다. 오늘 라디오에서는 김추자애님은 먼 곳에가 나온다. 먼 곳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는 음성이 봄날 공기 사이로 묻어난다. 이 노래 나올 때 우리 진짜 어렸다. 통기타 들고 다니던 애들도 많았고. 그때 영자랑 이 노래 참 많이 따라 불렀지. 영자, 오랜만에 듣네. 그 이름. 그러게. 나도 오랜만에 입 밖으로 꺼내본다. 영자와 나는 한때 거의 붙어 다녔다. 밥도 같이 먹고 울기도 같이 울고 젊은 날의 대부분을 공유했던 사람. 그러다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다. 크게 싸운 것도 없는데 멀어진 사이. 나물 데치려고 물 끓는 소리, 체에 받쳐 헹구는 소리. 끓는 물에 냉이와 시금치를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군다. 푸릇푸릇한 색이 더 진해진다. 영자랑 크게 싸운 적도 없었어. 그냥 서로 바빠지고 애 키우고 살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거지. 쓰레기 버리다가도 인연 끊기고, 설거지 하다가도 인연 이어지고. 근데 어느 순간 전화를 걸려다가도 망설이게 되더라. 지금 전화하면 너무 뜬금없나? 하고. 한두 번 미루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지나 있었다. 그렇게 오래 연락 안 하고도 그냥저냥 잘 사는 것 같아서 나만 뜬금없이 미안해졌다. 영자 쓰러졌대. 카톡 알림 소리, 메시지 스크롤 소리. 몇 달 전 동창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 하나가 뜬 날이 있었다. 영자 쓰러졌대. 화면 속 짧은 문장이 정희의 눈을 꽉 채웠다. 그날 핸드폰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지 몰라. 자세한 얘기는 없고 그냥 병원에 있다는 말만 오고 가고. 그랬구나. 너한테 직접 연락은 안 왔어? 당연하지. 내가 먼저 연락 끊어놓고 뭘 바라겠어. 지금이라도 가볼까? 라는 생각이 10번은 넘게 들었다. 하지만 또 지금 나타나면 민폐 아닐까라는 생각이 20번은 넘게 들었다. 정희의 손에 잡힌 시금치 줄기가 잠시 허공에서 멈춘다. 주방 공기가 아주 살짝 무거워진다. 미안하다고 말할 타이밍. 나물 무치는 조물조물 소리. 참기름 병에서 떨어지는
뚝뚝 소리. 간장과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나물을 무친다. 손끝에 기름이 묻고 향이 코끝을 찌른다. 미안한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타이밍은 항상 애매하더라. 미안하다고 하면 이제 와서 라는 말 들을까봐. 안 하면 나 혼자 계속 미안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영자 옆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도 울 것 같다. 둘 다.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더라. 늦었어도. 그래. 안 하는 것보단 늦게 하는 게 낫지. 전화번호 앞에서 멈추는 손, 스마트폰 터치 소리, 연락처 스크롤하는 소리. 정희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연락처 목록을 쭉 내려보면 아직도 영자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번호 안 지웠더라, 나도. 그럼 눌러봐. 안 받으면 어때? 숨을 들이쉬고 누르기 전까지가 제일 어렵다. 손가락 끝이 유난히 차갑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나중에라는 핑계들이 줄지어 선다. 하지만 나중에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잘 안다. 통화 버튼 누르는 소리, 연결음 뚜루루. 전화는 몇 번 울리다가 다른 목소리가 받는다. 영자의 딸이다. 여보세요? 어저 영자 친구인데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짧은 정적 뒤 반가움과 경계가 섞인 목소리가 이어진다. 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연락 오랫동안 끊겼던 친구 있다고.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너 왜 이제 전화했어? 입을 스치는 소리, 전화기 옮겨지는 소리. 멀리서 입을 스치는 소리가 나고 약간 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온다. 여보세요? 영자야? 야, 정이냐? 응, 나야.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올라왔다. 이름 하나에 몇십 년이 한 번에 돌아왔다. 너 왜 이제 전화했어, 이 바보야? 미안하다, 미안해, 진짜. 됐어. 나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욕도 할 수 있고. 둘이 동시에 힘없이 웃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조금 가쁘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숨이다. 비빔밥 그릇 위 다시 섞이는 인연. 밥 위에 나물 올리는 소리, 고추장 짜는 소리, 참기름 뚝뚝, 큰 그릇에서 비비는 소리. 통화가 끝난 뒤 정희는 커다란 그릇에 밥을 담고 묻혀둔 나물들을 한 줌씩 얹는다. 자, 비비자. 오늘 비빔밥은 사람 인연 비빔밥이다. 오, 이름 좋다. 친구랑도 다시 섞고 나물이랑도 섞고. 영자랑 통화했어. 욕 좀 먹고 웃음도 좀 나고. 잘했네. 뭐 너 왜 이제 전화했어라는 말에는 서운함도 반가움도 오랜 기다림도 다 들어있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제라도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있다. 두 사람은 비빔밥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는다. 나물의 쌉싸름함과 고추장의 매운맛, 참기름의 고소함이 한꺼번에 퍼진다. 다음에 영자랑 셋이서 비빔밥 먹을 날도 올까? 글쎄, 그 얘기는 다음에 봄나물 한 번 더 무칠 때 해보자. 오늘 봄나물 비빔밥은 잊고 있던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 시작한 밥상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식사 때 계속 이어진다. 김추자의 노래가 저 멀리 멀어진다. 마른 냄비에 멸치, 다시마 넣는 소리, 가스불 켜는 칙 소리. 창문 밖에는 빗소리가 아주 약하게 들린다. 비가 올 듯 말 듯 공기가 눅눅한 날이다. 그렇게 특별한 날도 아닌 날도 아닌 오늘. 주방 냄비에는 가장 평범한 국이 오른다. 된장찌개. 온갖 근사한 음식들을 만들어도 결국 돌아오는 건 이 국이다.
멸치는 살짝 볶아서 넣어야 비린내가 안 나. 그냥 물부터 붓는 건 반칙이지. 문 여는 소리. 야, 냄새부터 엄마 집이다. 된장찌개 냄새는 어쩜 평생 안 질리냐. 그러게. 내 인생도 그렇다. 특별한 건 별로 없는데 안 질리고 여기까지 왔다.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보다 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남 얘기는 많이도 해줬는데 정작 나 자신한테는 칭찬 한 번 제대로 안 해준 것 같다. 된장 한 숟갈 풀면서 되짚는 인생. 된장 푸는 소리. 국물에 풀릴 때 나는 슥슥 소리. 정희는 된장을 한 숟갈 떠서 육수에 천천히 푼다. 갈색 덩어리가 물속에서 조금씩 풀어지며 국물색이 바뀐다. 된장은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적게 넣으면 밍밍해. 딱 알맞게 넣는 게 제일 어렵다. 인생도 그렇지 뭐. 너무 세게 살면 남들한테 짜고 너무 약하게 살면 자기가 밍밍하고. 그러게. 근데 나는 너무 소심하게 산 것 같기도 해. 단풍길에서 놓쳤던 사람, 서랍 속 편지들, 남편의 병원, 며느리와 아들, 요즘의 나까지. 다른 사람 챙기느라 정작 나를 챙긴 적이 있었나 싶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패티김의 이별. 패티김 이별 같은 올드 발라드 전주가 흐른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나온다. 패티김의 이별 같은 노래. 떠나보낸 것들과 남겨진 것들을 조용히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다. 이런 날은 괜히 지난 일들 다 다시 꺼내보게 된다니까.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자주 나. 내가 참 잘 살았나? 하는 생각. 그렇지. 남들한테는 고생 많이 했다고 해놓고 정작 내한텐 그 말을 잘 못해. 살면서 남에게 욕은 얼마나 하면서 나를 칭찬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너 수고했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나 스스로한테 해줘도 되는데 젊었을 때 내 칭찬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두부 써는 찍찍 소리, 애호박 써는 소리.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와 애호박을 썬다. 부드러운 두부는 칼이 스르르 지나가고 애호박은 속이 촉촉하게 드러난다. 있잖아. 내가 가끔 그 생각했어. 젊었을 때 정의 칭찬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하고. 뭔 소리야? 내가 왜? 맨날 내가 뭐 별거 있나. 나는 뭐 평범하지 이러잖아. 너 같으면 너한테 점수 주겠냐? 그러면 내가 나 좀 칭찬해줘봐라. 갑자기. 일단 밥은 잘한다. 그리고 버틸 줄 안다. 버티는 건 칭찬이냐? 그럼 도망간 것보다는 버틴 게 낫지.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 건 아니니까. 힘들다고 남 탓만 하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버틴 것도 꽤 괜찮은 기록이다.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장점들. 끓어오르는 국물. 뚜껑 살짝 열어보는 소리. 된장찌개가 끓어오른다. 거품이 살짝 올라오자 정희가 불을 약하게 줄인다. 있잖냐, 나도 가끔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을 때가 있어. 드디어? 나름 약속 잘 지키고 남한테 뭐 빌려오면 꼭 갚고 남의 편지 서랍에 숨겨놓은 적은 없고. 둘이 웃는다. 정말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나만 아는 내 장점들이 있다.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겨 먹였다는 것, 끝까지 돌보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크게 상처 줬던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것. 나는 내가 제일 부러운 게 한 번 마음 주면 끝까지 가는 거. 사람이든 밥이든. 그건 너도 마찬가지지. 후회 리스트를 하나씩 접어넣기. 종이 살짝 접는 소리. 펜 뚜껑 여는 소리 아주 은근히. 식탁 한쪽에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다. 정희가 어젯밤에 적어둔 작은 글씨들이 빽빽하다.
못해준 말, 못 가본 곳, 미뤄둔 일들. 어제 잠이 안 와서 후회되는 것들 한번 적어봤거든. 어머, 무섭다. 왜 그런 걸 또 써?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중간에 그냥 접어버렸어. 이거 다 풀고 가려면 100살까지 살아야겠다 싶더라. 그래서 결국 맨 아래에 딱 한 줄만 남겼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나를 미워하지 말자. 정의는 메모지를 반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접어 서랍 안에 넣는다. 후회 리스트는 그대로 있지만 조금 작아진 느낌이다. 우리 입으로 우리 칭찬이나 하자. 밥솥 버튼 누르는 소리, 밥뜸 들이는 틱 소리. 밥솥에서 뜸이 다 끝났다는 표시음이 울린다. 주방에는 이제 된장찌개 냄새와 따끈한 쌀밥 냄새가 함께 퍼진다. 요즘 TV 보면 말이야. 다들 자기 자랑을 그렇게 잘해. 나는 뭐를 잃었고, 나는 뭐를 했다 이런 거.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변명만 하다가 끝날 때가 많지.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도 좀 해보자. 나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자랑 타임. 너부터 해봐. 하나, 나는 힘들어도 웃기는 척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 없었으면 내 인생도 좀 더 우울했을 거다. 그건 인정. 그러면 나는 사람들 밥 굶기지 않고 살게 한 사람이다.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은 그래, 이 정도면 꽤 괜찮다. 세상 누구 밥을 빼앗으면서 산 것도 아니고 사람들 밥상을 몇 번이나 차려줬다. 마지막으로 끓이는 건 아니지만 된장찌개를 그릇에 옮겨 담는 소리, 뽀글뽀글 끓는 소리 점점 잦아든다. 된장찌개를 작은 냄비째 식탁 가운데 올린다. 국물 위로 두부와 호박, 고추가 얼굴을 내민다. 야, 봐라. 별 재주 안 부려도 이렇게 예쁘다. 내 인생도 이렇게 끓여진 거겠지? 누가 봐도 저건 정이 된장찌개네 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끓이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만약 이게 마지막이 되더라도 괜찮겠다 싶은 맛이야. 언젠가는 마지막 밥상이 있을 거다. 그게 언제가 되든 그날에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맛있게 살았다. 오늘 된장찌개, 오늘 나에게 보내는 박수, 밥 퍼는 소리, 숟가락 젓가락 놓는 소리, 된장찌개 떠서 밥 위에 붓는 소리, 밥그릇 2개, 국그릇 대신 작은 앞접시 2개, 밥 위에 된장찌개 국물을 조금씩 얹는다. 김이 천천히 피어오른다. 자, 오늘은 건더기 많이 줄게. 내가 오늘 나한테 보너스 주는 날이다. 좋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 그리고 자기 칭찬 한 숟갈. 정희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진짜로. 입 밖으로 내 이름을 불러보고 그 뒤에 고생했다를 붙여본 건 처음이었다. 생각보다 꽤 괜찮은 말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한다. 시끄러운 빗소리가 창밖에서 살짝 들리고 주방 안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된장찌개 냄새가 울린다. 야, 다음엔 뭐 끓일까? 다음엔 내 인생 이막 이야기 들으면서 국수나 말아 먹자. 그래. 그 얘기는 다음 식사 때 계속하자. 오늘 된장찌개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칭찬하는 법을 조금 배워본 밥상이다. 여기서 잠깐 접어두고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식사 때 다시 이어진다. 가슴에 품은 사연을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잘 살았다고 칭찬해보세요. 수고 많았다. 그리고 참 잘 참았다.